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책에 나와 있는 의라든지 그 부분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고, 우리가 알아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주조선호텔 일본 영업소 사건에서 판례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출지문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것, 그거로면 전부입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125조 소정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이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이 부분이 23회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는 성립될 수가 있다. 그래서 경주조선호텔 그 사건에서 경주조선호텔과 일본 영업소 사이에 그 위탁 계약이 효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외환당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아직 허가를 안 받은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계약의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그 관계, 그것의 기본적인 성질이나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표시 자체, 같이 가서 사진 찍고 그게 전단지로 돌아다녔다라는 거, 그게 바로 고객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얘가 대리권이 있구나,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의하면 성립될 수가 있고, 또 본인에 의하여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한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이제 이 부분이죠.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옛날 15회 시험 때는 방금 1번처럼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사정만으로는 대리권의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 해가지고 X가 됐던 그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한 8년 만에 다시 시험을 내면서 이 판례의 앞부분, 이 부분을 건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 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면은 OX, X. 아까 경주조선호텔 일본 영업 사건에서 그 계약은 아직 유효하지가 않았었다. 정지조건이 붙어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고, 넘기셔서 436페이지에 이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그 부분이 나와 있고, 의의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건과 관련돼서는 밑에 박스를 보면 기본대리권으로서의 적격성이 문제되는 경우들, 그러면은 기본대리권 126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우리가 어떤 사례를 했었습니까? 담보대출 좀 받아와라 했더니 아예 그냥 권한을 넘어서 매도까지 해버렸죠.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있어서 이거 넘으려는 요 권한 자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기본 대리권이라는 거죠. 기본 대리권. 그랬을 때 이 기본 대리권의 적격성,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는 적절한 자격으로 적당한지 여부, 그거를 따질 때 이걸 적격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표현대리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 해가지고 적사무무 그 부분을 잘라버렸죠.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그 부분을 왜 잘라버렸냐면 판례는 기본대리권의 적격성, 이제 이것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판례는 기본대리권의 적격성을 어떻게 하느냐, 폭넓게 인정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 지문에 소멸한 대리권도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하면은 그냥 폭넓게 인정을 하니까 적사무무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일단은 된다 쪽으로 치면 된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를 대리할 수 있는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상가사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있어서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가? 없다 하면은 X, 있다 하면 O. 복대리권도 표현대리권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
그런 식으로 폭넓게 인정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얘는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냐면,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 자격 자체는 폭넓게 인정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성립 여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즉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 선이 무과실했느냐. 얘 가지고 걸러낸다는 겁니다. 성립 여부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갈라낸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는 판례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부분은 우리 시험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법고시 그러니까 최고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도 거의 물어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의 유무, 정당한 이유의 유무 이것에 따라서 최종 판단을 하는데 이것 자체를 구체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요거 그 전체적인 큰 맥락을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복대리권 나왔으니까 긍정. 폭넓게 인정하니까. 2번 표현대리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소멸한 대리권 129조. 회사야 더 엿먹어라.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역시 적격성을 가진다. 3번 법정 대리권 폭넓게 인정하니까 된다. 4번 일상가사 대리권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안 되는 것은 5번만 하면 되는데 5번은 사실행위에 관한 수권이죠. 사자는 되고 사실행위는 안 된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렇게 여기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우측을 가시면, 방금 이번에 기본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제 1번 보시면 판례는 대리행위가 기본 대리권의 내용과 관련되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고 그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126조가 적용될 수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판례가 그런 표현들을 다 직접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등기 신청권. 갑이 을한테 등기를 신청하라고 대리권을 줬다라는 겁니다. 이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의 대리권입니다. 그런데 요 등기 신청권을 기본 대리권 해가지고, 즉 등기 신청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했다는 말은 등기 신청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그 사람이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했다. 요거는 공법상인데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했고 판례사안 자체에서는 이거는 대물변제였습니다. 대물변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돈 1억 원 갚아야 되는데 다른 물건으로 대신 고려청자로 갚았다. 그 정도 그냥 개념 자체만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하는 이 공법상의 대리권하고 대물변제하고 같은 종류입니까? 동종일 필요도 없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 없죠. 이렇다 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표현대리가 성립 가능성을 인정해놓고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로 걸러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2번 이 부분도 꼭 이해는 해두십시오. 126조 표현대리도 다른 유형의 표현대리를 포함한 무권대리 일반과 마찬가지로 원래 대리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만 문제된다.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데 무권대리지만 이것도 대리라는 겁니다. 대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리의사가 있어가지고 현명이 돼야 된다. 본인의 이름으로. 여기 지금 책에 이렇게 써져 있죠. 본인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적사무무에서 마지막 무권처분. 무권처분 어땠습니까? 무권처분. 을병.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 자격으로 A하고 매매계약 체결한 게 아니라 지 거라고 칭하면서 자기 거라고 칭하면서 자신이 매도인이 돼가지고 법률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대리의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리의 구조가 아니라 대리의 구조라는 것은 본인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죠.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시면 433페이지를 보시면 바람든 대리인 사건이 있고 밑에 바람난 아내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않고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했다. 본인인 것처럼 기망해서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표현들의 성립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 126조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 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고, 그렇지 않고 사수를 써서 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해서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할 수 없다. 반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성립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이고, 바람든 대리인 사건은 이제 그 밑에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럼 이 사람 어떻습니까? 대리인입니까? 그렇죠.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라고 나와 있죠. 다시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법률을 유추 적용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서 유추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판례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사안에서 위쪽에서 그러한 원칙론을 이야기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처럼 유추 적용할 수가 있다. 유추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판례는 어떤 사안이냐면, 갑이 을한테 이렇게 관리에 관한 수권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대리인이죠. 대리인이어서 얘가 을하고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바람이 들어가지고 건물 그냥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가 갑인 양 행동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적이 있는 요 대리인이 그 다음에는 마치 또 갑인 양 행세를 하면서 철저히 지금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죠. 갑인 양 행세를 하면서 이걸 매도하는 요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러한 전체적인 이 흐름에서 볼 때 이 경우에 있어서 126조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다음 밑에 바람난 아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먼저 판례 해설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서 관련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을 받을 때, 이때 지금 이 남편한테 만약에 126조 표현들이 성립을 건정을 해버린다면 이건 2번 죽이는 거죠. 2번 죽이는 거니까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바람난 아내 사건 같은 경우에서 아까 위에서 썼던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상황이 된 거냐면, 아내는 이제 남자친구가 있겠죠. 바람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 남편의 주민등록증 거기 사진 뜯어내고 그 남자친구 사진 붙여놓고, 그래서 전혀 어떤 대리의사가 표현되지가 않고 완벽하게 사수를 써서 자기가 남편 행세를 하고 했다는 겁니다. 남편 행세를 하고 대출을 받았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그 표현대리 성립을 부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에 바람든 대리인 사건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바람든 대리인 사건은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지금 이 관리, 임대차 계약 같은 거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한번 주었는데 갑 행세를 했다. 여기서 한번 1차적으로 갑 행세를 했고 여기에 맛을 붙여가지고 여기에 재미를 붙여서 다시 한번 또 갑 행세를 하면서 매도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때 이렇게 유추 적용했다는 거. 그러면 유추 적용했다. 이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현명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방가로 3번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의 의미에 대해서 판례는 전체적으로는 그냥 선의 무과실 똑같이 보고 있다. 그 부분 나와 있고, 다음 밑에 정당한 이유의 판정 시기 아까 말씀드렸죠. 무권될 행위 당시 4월 1일 당시 그랬고
그 뒷표현까지. 그 후의 사정은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판례가 그 이후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음 밑에 4번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그거는 해고의 앙심을 품은 구매 담당 이사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애가 의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고 다음에 요건에서 뭐 판가로 2번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면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에 대해서도 129조가 적용된다. 복스러운 복대리 129조에 하나 있다. 다음에 제라단의 판가로 4번 판례는 법정 대리에 대해서도 129조 적용이 있다고 한다. 서울로 유학 간 아들 사건 어머니 법정 대리권 소멸했죠. 그 경우에서도 이렇게 적용을 인정했다. 다음에 이제 2012년도 법무사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권한을 남은 표현들에 있어서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4월 1일 아까 형제의 난 사건 생각을 하십시오. 4월 1일 날 친족회의 동의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판단해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이전 등기 받을 때 6월 1일 날 나왔던 그 위조된 동의서 뭐 그거 믿었으면 혹시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밑에 2번 나와 있네요.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을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인 한정치사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하면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우리가 형제의 난 사건을 할 때 이렇게 을병 여기가 동생입니다. 그러면 얘가 동생인데 지금 병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 형이 유지라고 그랬죠. 재력가였습니다. 재력가. 그래서 보호가 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정이라든지 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 보호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사람들은 어쨌느냐 6월 1일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그 친족회의 동의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나타난 사람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정당한 이유가 긍정이 될 수가 있겠죠. 친족회의 동의서가 비록 위조되는 것이지만 만들어졌으니까 그거 믿고 동생이 관리하고 있고 후견인이고 그 다음에 친족회의 동의서까지 나왔으니까 처분할 수가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믿은 사람은 보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이 X가 되겠고 3번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고의 앙심을 품은 구매 담당 이사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 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회사야 더 엿먹어라. 4번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란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경주 조선호텔, 일본 영업소 그러한 거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 같이 사진 찍고 카탈로그 광고로 나갔죠. 그러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다음에 5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라는 것은 손해배상, 배상 책임에서 나오는 거니까 절대 유추 적용될 수가 없고 그러므로 본인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에는 표현대리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행 책임, 전적으로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표현대리가 인정이 되면 그대로 전부에 대해서 이행하는 책임을 진다. 이행하는 책임을 진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 20회 문제 보겠습니다. 작은동화 1번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을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하면은 X. 기본 대리권의 적격성은 폭넓게 인정된다. 모르겠다 하면은 성립할 수 없다 하면은 그냥 X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더 엿먹어라 사건이죠. 2번 일상가사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권의 기본 대리권 될 수 없다 했으니까 X. 3번 등기 신청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공법상이죠.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하면은 O. 복대리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면은 X. 왜 그렇습니까? 복스러운 복대리를 모르고 있으니까. 5번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에 상대방의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다. 전부에 대해서 이행 책임을 진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라는 걸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목 자체가 협의의 무권대리다. 그 말 자체는 협의가 뭡니까?
좁은 의미. 그러면 협의 반대말 무권대리가 있죠. 무권대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세모, 네모, 동그라미, 무권대리. 그래서 이 무권대리 할 때 동그라미 얘가 무권대리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무권대리 앞에는 넓은 의미 광의의 무권대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는 뭐가 있겠습니까? 좁은 의미의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 그렇죠. 표현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니까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대리는 또 소개를 들어가 보면 단독행위의 무권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의 무권대리가 있습니다. 계약의 무권대리. 그런데 이제 시험에 주로 전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요 계약의 무권대리가 나오고 계약의 무권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법 조문으로 따지면 130조부터 이렇게 135조에 6개의 조문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같은 경우에는 136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 자체에 거의 출제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압도적으로 이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출제가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가 23회 때 최근 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23회 때 이제 지문 하나짜리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지문 하나짜리로.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적사무무할 때 그 무권대리였습니다. 앞에 계약의 무권대리.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권 처분은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 그래서 무권 처분은 이럴 때 을이 뭘 위조한 거냐면 등기 관련 서류 위조. 그래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자신이 매도인이 돼가지고 내 거다. 위조한 놈이 뭐 다 갑거다라고 말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내 거다 하고 해가지고 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 이것은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한 거고 협의의 무권대리는 이렇게 우리가 위임장을 위조했다. 다시 한번 무권 처분은 등기 서류 위조. 등기 관련 서류인데 더 줄여서 등기 서류 위조. 이렇게 등기 관련 서류 위조. 그 다음에 무권대리는 위임장을 위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갑이 있는데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요 아들한테 대리권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수권행위를 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아들은 지금 대리인이 아니죠. 대리인이 아닌데 아들이 아버지의 위임장을 위조를 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병하고 아버지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1억 원에 체결을 해버렸다. 그러할 때 이제 요 부분을 다루는 게 바로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을이 가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므로 이걸 계약의 무권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효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지는 이 경우에 있어서 표현대리가 그러니까 위임장을 위조해가지고 오니까 요 아들한테는 매매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병이 만약에 믿었다. 그래서 선이 모가실이다. 그러면 갑은 표현대리 책임을 질 수 있다. 옵니까? X입니까? X. 적사무무에서 계약의 무권대리. 얘는 여기로 가가지고 이 조문 6개 써놓은 거 이거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일단 절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말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표현대리가 성립을 하려면 첫 번째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둘 간의 법률관계하고 효력이 유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어찌됐건 갑이 병한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아들이 위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125조에도 해당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126조하고 129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와 다음에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는 기본 대리권 자체가 있어야죠. 이 아들한테 대리권을 준 바가 없는데 표현대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표현대리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무효죠. 무효. 이렇게 위임장을 위조해가지고 사고를 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한테 이렇게 효력을 인정을 해가지고 이행을 해라 하면은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절대 인정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매매계약 효과를 귀속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준 바가 없기 때문에 요 갑한테 효과를 귀속시킬 수도 없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무권 대리, 이것도 대리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위임장을 위조해 갔으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대리인 을입니다 해가지고 자신이 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대리권은 없었지만 대리의사로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또 이 아들 을한테도 이 법률 효과를 귀속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무효. 그런데 우리 조문은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냐면 무효면 그냥 X로 처리를 해버리면 되는데 이 무효를 이렇게 세모로 처리를 하고 있다. 세모로. 이러한 세모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보니까 이 부동산이 뭐 예를 들어서 한 시가가 한 5천만 원짜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가가지고 계약은 1억 원에 체결을 했다. 체결하고 그다음에 아들은 어디 갔겠습니까? 계약금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제주도 놀러 갔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매매계약 분리할 걸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아버지가 이 매매계약 아들이 사고 친 거를 받아들이겠다. 그러한 표시를 해버리면 이 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유효가. 반대로 뭐 부동산이 좀 올랐단 말든 나는 이 녀석을 호적에서 파내겠다. 그런 식으로 그걸 인정을 안 해주면 그거는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봤던 것처럼 아버지가 받아들이면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효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불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확정적 무효. 무효로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아버지가 받아들이면 유효가 될 수도 있으니까 불확정적 무효라고 하고 이러한 것을 또 이렇게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 확정적이지 않다.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모가 바로 유동적 무효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 법은 본인, 즉 아버지한테 어떠한 권리를 주고 있냐면 추인권이라는 권리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추인 거절권 이런 권리를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는 철회권 이러한 권리와 다음에 최고권이라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최고권이라는.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동철이 상추면에서 동철이 철 상추면에서 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공부를 할 때에는 일단은 각각의 용어들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용어들의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 일단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 쟁점이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유동적인 무효 상태인데 아버지가 추후에 인정을 했죠. 이 법률 효과를 받아들이겠다. 사후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효과가 유효가 됩니다. 그랬고 불확정적인 유동적인 상태다가 아버지가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효과는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 그랬고 더 나아가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이제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는 소급효까지 있습니다.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로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철회권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철회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봤더니 저쪽 집안을 봤더니 이제 아들을 호적에서 파내 마내 하고 그냥 둘이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급급하죠. 급급하니까 그냥 나는 발 빼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효과는 확정 무효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음에 최고권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동철이 산추면에서 나왔던 요 철추. 근데 요 최라는 건 없었죠. 동철이 상추면 스프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해취하고 재채기를 한다. 그러니까 최고라는 거 뭐냐면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 그래서 최고권은 것은 아버지한테 확답을 촉구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추인할 거요 말 거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최고권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최고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고권의 효과 물어봤다. 물어본 거에 의해서 바로 효과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추인 거절, 철회권 이러한 것들은 다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그리고 단독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죠.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니까 이 단어들을 해석을 해보고 우리가 낯선 단어긴 하지만 단어들을 해석을 해보고 그 효과를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추인,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유효. 받아들이는 걸 거절했다. 그러니까 무효. 철회, 발 뺐다. 그러니까 무효. 알 수가 있는데 최고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어떤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고라는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의사의 통지라고 하는 거죠.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준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우면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최고는 추인할 거요 말 거요 물어봤죠. 물어본 거에 따라서 어떻게 효과가 나올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서 아버지가 추인하면 유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거절하면 무효가 되겠죠. 근데 우리 법은 어떨 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멍 때리고 있을 때, 대답 안 해줄 때, 이 상대방을 고려를 해가지고 법률 효과를 확정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은 법률 조문 자체가 이렇게 상당기간, 그 다음에 발신주의, 효과는 추인 거절 간주. 이렇게 해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발신이 여기가 우리 조문 자체가 바라지 않은 때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는 겁니다.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본인이 아버지가 확답을 바라지 아니할 때에는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상당 기간을 예를 들어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러한 식으로 되면 틀린 부분이 되고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이렇게 되었는데 받지 이러한 식으로 조문을 틀어놓으면 틀린 게 되고 추인 거절 간주하는 건데 추인 거절로 추정한다 하면 틀린 게 되고 또 추인 거절인데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하면은 틀린 부분이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일단은 확인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민법에서 대원칙이 있습니다. 대원칙. 철회라는 것은 선의만 됩니다. 선의만. 그 다음에 최고는 선악을 불문합니다. 알았냐 몰랐냐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계약의 무권대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건 철저히 지금 말씀했던 부분들이 조문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조문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문 문제입니다. 조문 문제. 그래서 계약의 무권대리는 130부터 145조 조문 문제다. 전형적인 조문 문제. 그런데 이 조문을 어떻게 시험으로 내느냐? 사례 형태로 낸다. 사례 형태. 갑을 병을 주고 예를 들어서 병이 아기인 때에도 철회할 수 있다 하면은 X. 그런 식으로. 병이 선의인 때만 최고할 수 있다. 그러면 또 X.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문을 사례로 내는 전형적인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 추인의 상대방은 누구냐? 철회의 상대방은 누구냐? 최고의 상대방은 누구냐? 그것 자체를 조문이 정하고 있고 아울러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가 정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부분을 확정을 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인. 그거는 지금 우리 교재로 보면은 그 4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40페이지. 그래서 추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효과를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사고친 아들은 어떻습니까? 괜히 뭐 감옥 갈 일 없어져서 좋고, 그다음에 상대방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했던 거, 그 매매계약 원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인정해 줬으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추인은 좋은 게 좋은 거여 가지고 이렇게 세 방향으로 가능하다. 세 방향. 그러면 아까 그림에서 이렇게 갑, 을, 병 세 방향이니까 이렇게 아들한테 무권대리인한테 추인을 해도 되고 이렇게 병한테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 방향이면 두 방향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정 얘한테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얘한테도 된다. 그럴 때 이 부분이 판례라는 거죠. 판례. 그래서 여기가 판례고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승계인. 병으로부터 또 산 사람, 법률 권리를 승계한 사람 이것도 된다. 그 다음에 철회는 일단은 누가 하는 거냐 생각하시면 되겠죠. 추인하고 추인 거절을 본인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철회와 최고는 상대방이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맞춤표를 잘 찍고 철회는 요게 회자가 2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네모가 2개. 그러므로 철회는 두 방향으로 본인한테도 아버지한테도 되고 이렇게 아들한테도 되고 다음에 최고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최고는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니까 한 방향. 근데 최고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니까 잘 찍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죠. 요거 아들한테 할 것인가 아버지한테 할 것인가. 추인할 거요 말 거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추인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한테 추인할 거요 말 거요 물어보는 거죠. 얘 아들하고 지금 매매계약 체결해놓고 아들한테 추인할 거요 말 거요 물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제 이 부분 확인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게 추인의 효과는 뭐였습니까? 소급표 있지만 이제 유효 확정이었죠. 확정 유효. 그래서 추인은 확정 유효. 그런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철회 이거는 확정 무효. 그러니까 효과가 정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효과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총싸움. 방아쇠. 누가 먼저 당겼냐. 그래서 추인을 해버리면 유효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상대방은 철회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철회를 해버렸으면 총을 맞고 추인이 죽어버렸으니까 무효로 확정됐고 추인하지 못하고 이러한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시험에서 꼭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 되는 부분은 추인이 세 방향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죠. 세 방향. 그런데 이걸 만약 추인을 이쪽으로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들한테. 그러면 철회권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죠. 총을 안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들한테 추인을 했을 때에는 여전히 철회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132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들한테 추인을 해도 유효는 됩니다. 유효. 추인은 효력이니까. 세 방향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아들한테 해도 유효는 되는데 이 상대방한테 안 했으면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 아들한테 추인한 걸 알았다. 그때는 또 대항할 수가 있다. 유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요 132조 조문을 알아두시는 게 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개념들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그 사례 형태 문제로 많이 연습하시면 되는 다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랬고 이제 추인과 관련해서 추인은 동철이 상추면에서 추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여기에서 항상 지문에서 자주 묻는 것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동의라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아들의 동의도 필요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동의해준 그런 것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하나가 나오는 거고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추인은 아들이 계약을 체결을 했죠. 아들이 계약을 체결하면 그 전부에 대해서 추인이 이루어집니다.
전부에 대하여 추인.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일부만 추인한다라든지 자기한테 유리하게 일부만 추인한다랄지 그 다음에 내용 변경을 했다. 내용에 변경을 해서 추인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유리한 대로만 골라서 한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효.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상대방이 동의했으면 또 효력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자주 나오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정도 해가지고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고, 예, 일단 뭐 이 정도 확인해 두시고 하나씩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왔던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아들이 사고를 치니까 아버지가 그냥 화병이 나가지고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리권을 준 바도 없는데 아들이 위임장을 위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화병으로 돌아가셔 버렸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상속이라는 게 일어나죠. 상속. 상속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냥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상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한 방에 넘어온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은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 아들이 사고를 쳤는데 아버지 본인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추인과 추인 거절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체결했던 사고를 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이 부분을 본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추인 거절권 이거를 행사해서 이거를 추인 거절할 수가 있겠는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신의치에 위반된다라는 거죠. 지가 체결해놓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거절하겠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 어떤 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거냐면 아들, 사고를 친 아들, 이 아들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인 거절권, 본인주의 상속해가지고 아들한테 이 추인 거절권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절대 안 된다.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조금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와 관련돼 가지고 최고 같은 경우에는 뭘 하나를 또 알아두셔야 되냐면 이제 방향이었죠. 최고는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 추인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추인을 해버렸는데 추인할 거요 말 거요 물어보는 거 웃긴 놈이죠. 상대방이 추인 거절을 해버렸는데 추인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본다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언제만 가능하냐면 유동적 상태. 즉 이 세모인 상태만에서만 가능한 거지 상대방이 추인을 해버렸다. 추인 거절을 해버렸다. 그러면 유무효로 확정된 상태에서 물어보는 것은 또라이죠. 또라이. 그래서 그 부분만 하나 기억을 또 같이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고 이제 다음에 무권 대리인의 책임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444페이지에 먼저 그림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림부터. 계약의 무권 대리 해가지고 추인, 철회, 최고 상대방 나와 있죠. 추인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세 방향. 다음에 무권 대리인, 상대방, 승계인 되어 있죠. 그 승계인 옆에다 가로해가지고 역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철회는 회자를 보니까 네모 두 개다.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 또는 무권 대리인한테 할 수가 있다. 다음에 최고는 이 세상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이 누구한테 하느냐? 본인한테. 네, 그렇게 보시고 밑에 본인과 상대방의 권리 보니까 2대2로 있습니다. 본인은 추인하고 추인 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은 철회하고 최고 두 개가 있고
그럴 때 추인하면 확정유효, 상대방이 처리하면 확정무효. 두 개는 방향이 정반대니까 총싸움, 방아쇠를 누가 먼저 당기느냐 그 문제가 된다. 그래서 뭐 추인해버리면 철회 못하고 철회하면 추인 못하고 이 상태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상대방의 또 하나의 권리인 최고 이거는 추인할 거요 말 거요 물어보는 거니까 선악 불문하고 되는데 철회는 선이면 되고 최고는 선악 불문하고 되는데 불확정적인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확정되고 나서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다. 그다음에 최고 효과는 법에서 상당 기간 발신주의, 추인, 거절, 간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잠깐 쉬셨다가 이제 책을 약간 스크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